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지난 8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재정 수지도 적자가 예고되며 쌍둥이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8월 경상 수지도 4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달에가 74억 4천만 달러 흑자였고 이것과 비교를 하면 100억 달러 넘게 감소를 한 거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상수지는 사실 우리나라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기업이 영업을 왜 하느냐, 영업 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물을 때 한마디로 답을 해야 한다면 한마디로 돈 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국가 차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거래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느냐, 이제 실제로 얼마나 벌었냐는 총 벌어들인 돈에서 지출한 나간 돈, 요거를 빼고 나면 요 밸런스를 그 수지를 차감한 게 흔히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그럽니다. 예. 경상수지는 무역수지하고는 달랐어요. 무역수지는 수출입 하나만 본 것이고 또 그건 국적에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우 지엽적인 통계예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이전 수지 요 네 개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수지거든요. 예. 한마디로 경상이란 말이 좀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모든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통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그것을 경상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것은 자본수지, 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거, 이것은 자본수지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거나 나중에 받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자본수지를 뺀 모든 것이 경상수지인데 여기서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에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던 것은 우리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 지금 경상수지가 그래픽에서 보는 대로 4달 만에 적자가 됐는데요. 사실 네. 4월 달은 해마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배당 수지라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배당금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4월 달에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서 4월 달에는 적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하. 4월 달을 빼고 보면 8월 달의 경우에는 14년 만에 첫 적자, 그다음에 4월 달을 빼는 11개월, 나머지 11개월을 통째로 두어도 12년 만에 첫 적자거든요. 예. 그만큼 적자가 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게 느껴집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8월에 적자로 돌아섰던 이러한 경상수지가 9월에는 다시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쌍둥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추경호 부총리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금 나온 8월달 경상수지, 이번에 발표된 게 8월달치입니다. 예. 8월달치가 3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지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9월달 경상수지가 이제 한 달 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미 흑자로 반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추경호 부총리나 한국은행 이창용 이 총재의 주장이 100% 거의 99%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8월달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 데는 몇 가지 아주 특징적인 계절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급등한 것인데요. 그 예. 원자재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2022년 올 2월 24일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국제 유가,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 폭등을 했는데 보통 국제 거래는 너댓 달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계약을 맺고 실제로 들여오는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억 불까지 달러까지 치솟았던 그 현상, 그때의 고유가, 고가스 가격이 바로 8월달 경상수지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지금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요금 이런 게 최고점 배럴당 130달러에서 지금은 80달러대로 50달러나 크게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뭐 평년 수준에 보여서는 높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직전 수준으로 거의 가격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9월달 경상수지나 10월달 경상수지에서는 우리가 다시 흑자로 될 것이다. 실제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8월달에 적자인 8월달까지 포함해서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연간 경상수지는 흑자 규모가 거의 25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 달에도 흑자를 조금씩만 거두면 연간으로는 300억 달러 정도 흑자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 그런 면에서 뭐 한국은행이나 우리 기획재정부의 전망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된다든가 겨울에 또 여러 가지 에너지난 가스난 이런 게 생겨서 국제 유가가 더 오른다면 그때 되면 에너지 값이 더 오르면 그때는 현재의 전망이 맞아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달 경상수지 적자는 별로 걱정하지 않을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곧 흑자로 전환될 것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니까 참 다행인 소식인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약 3년 만에 이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야말로 어닝 쇼크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깜짝 놀랐다는 말, 우리말은 놀라면 깜짝 놀랐다 이 말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깜짝 놀라는 게도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너무 나쁘다.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성적표가 형편없다. 이랬을 때는 그것을 쇼크라고 그럽니다. 쇼크라는 놀람이고 너무 잘했을 때는 너무 잘했어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는 스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경제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깜짝 쇼크가 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못했다 이거거든요. 물건은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에 비해서 30% 이상이나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기업의 결국은 미래나 건전도도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면 30%나 갑자기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이것은 삼성전자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연관돼 있는 많은 이 관련 기업들 이런 면에서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특별히 삼성전자가 크게 어떤 실수를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은 한마디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 반도체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그 쇼크 이것이 드디어 기업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업 어닝 쇼크 이 대목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당분간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제 국내 주력 산업들이 악화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좀 맞닿아 있어서 과거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시기가 좀 겹쳐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제 위기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반도체 산업이 하락 국면에 들어선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 국가 부도나 외환 위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1997년에 외환이 부족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산업, 당시는 자동차가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가 흔들렸죠. 삼성자동차 무너졌고요. 기아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력 산업이 반도체로 바뀌었거든요. 주력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른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산업 연관 효과가 특히 크기 때문에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영업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영업 이익이 작년보다 30% 줄였다는 얘기지. 영업 이익은 10조 이상 영업 이익이 났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이익이 한 8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10조 8천억의 이익을 냈으니까 그때보다는 좋아진 거예요. 그렇네요. 문제는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하는 대목인데 24년 전에 정확하게 25년 전인 1997년도에는 아예 자동차 회사가 거의 도산 위기로 빠졌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위기 상황에 비할 바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국가 위기의 전조등이다. 이런 것은 뭐 상당히 분석이 공포가 과해도 상당히 과했다. 물론 우리가 미래 불안에 만사 불효턴턴이라고 대응하자는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부도나 국가 위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감소한다는 것은 감소로 인한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정신 반짝 차리고 국가나 기업 또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신 물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가 큰 폭의 원유 감산에 합의를 하면서 연말에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이 대목이 우리 앞으로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급부상을 했는데요. 예. 오펙이라는 국제 카르텔. 가격 카르텔이죠. 이게 석유 수출국 기구에다가 거기다가 러시아 등 비오펙 국가까지 모인 것을 요즘 오펙 플러스로 해서 예.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 빠져 있는데요. 이 산유국들이 전격적으로 11월 1일부터 이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빨간 부분은 생산량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공급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도 조금 줄였는데 지난달에 10만 배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는 이것을 200만 배럴을 줄인다. 이러니까 수요 공급만 놓고 보면 공급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대폭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러나 수요도 지금 같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예. 공장이 적게 돌고 또 생산물도 소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원유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 80배를 현재 지금 배럴당 80배에서 90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겨울에 심해지거나 유럽의 겨울에 난방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러는데 현재로서는 수요 감축분이나 공급 증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를 하고 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힘을 역시 실으면서 고물가가 이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단행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거의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예. 또 경제계 일각에서는 아예 우리도 자이언트 스텝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아하. 물가나 환율만 고려하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0.75%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빅스텝 쪽에 무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취임하자부터 맞아 10월 달에 물가가 정점이 될 거. 정점이라는 게 가장 높은 지점이다. 예. 그러니까 10월 달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분석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식품 가격도 올랐다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높아져 있지만 두세 달 전부터는 좀 낮아져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 또 금리 인상한 효과가 그것이 좋든 싫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수요 부족 이런 거로 해서 10월 달 정점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이거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 전기값을 11월 달부터 또 올리거든요.
10월 달부터 이미 반영을 한 측면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서비스 요금이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는 흔히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예. 현재의 조건만 놓고 보면 10월 달에 정점을 치고 더 이상은 물가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또 다르게 작용한다면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로 10월 달에 물가가 정점을 치더라도 바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의 상태에서 당분간 좀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정상이 제일 피크가 아주 금방 끝나는 산이 있는가 하면 예. 정상 상태에서 조금 더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관리에는 여전히 좀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